장기간 아주 진짜 자세한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 이제 원래 우리끼리 토론하는데 우리 이제 지금 승욱 씨 발표 잘했고 지난번에 우리 성민 씨가 발표했었으니까 앞부분을 성민 씨가 바라보는 후반부의 느낌 또 뭐 토론하고 싶은 주제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 봤을 때 그 확률 가중치 고학 페이지에는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0%에서 5%는 확률이 투자하기에 너무 확률이 높고 95%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나는 투자를 할 수 있나? 라고 보면 저는 그때 그 켈리 공식이죠. 하프 켈리를 쓰든지 켈리를 쓰든지 해서 확률이랑 투자금이랑 내가 생각하는 것 곱해서 비중을 정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뭐 제가 어떤 기업을 투자하는데 한 업사이드가 한 50% 정도 돼. 확률은 내 생각했을 때는 거의 한 80%야. 그러면 여기서는 결정 가중치로 곱해야 되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리스크님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하고 비중을 조절하는지 이게 정말 궁금해요. 아마 다른 분들도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세요. 야, 내가 이거는 기대 확률이 2배짜리야, 3배짜리야도 아주 지극히 주관적이잖아요. 네. 너무나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거를 업사이드가 굉장히 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2배짜리, 3배짜리, 4배짜리를 고르면 조금 기스가 나더라도 5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값이 높은 회사를 고르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연속성의 비중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연속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봐봐. 예를 들면 우리가 수주잔고가 계속 있어. 수주잔고가. 그러면 어떤 회사는 매출이 잘 나왔어. 근데 수주잔고가 줄었어. 그럼 다음번에 기대 연속값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다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수주잔고가 계속 쌓여. 그러면 결국은 기대 연속값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높게 또 배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가중치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업사이드가 큰 거 플러스 연속적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까 또 우리 승욱 씨가 했던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 있었어요. 매출 성장률이 중요하더라. 이거를 분야별로 해서 다 제가 옛날에 한 500개 기업을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딱 그때 나온 결론은 뭐냐면 소형주는 매출의 좌우합니다. 주가가.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회사 딱 이렇게 해서 한 20여 개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중요한데 반도체 장비의 질, 그러니까 소나기는 할 수 있어. 아니면 뭐 이렇게 나는 단순 유통이야. 이런 회사의 매출은 가중치가 좀 낮고 진짜 좋은 장비, 기술적이 있는 장비야. 그러면 높아지고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도 공이 시총 2천억 이하는 매출 성장률의 주가가 비례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연속적이라는 힌트만 나오면 주가는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표를 쓰고 나서 두 가지 기업을 언급했었는데 JT하고 제너셈이었습니다. 그 표를 자세히 딱 보면 JT 제너셈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 표를 보면. 왜냐면 수주잔고가 있었죠. 근데 이제 JT는 좋은 회사긴 하지만 2분기 실적에 판관비가 마이너스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환입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40억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40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고. 책 얘기하다 갑자기 기업 얘기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 책이 이제 또 투자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확률을 정하는 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좀 충분하게 큰 거 하면 좋다. 이런 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독서 토론회지만 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독서 토론회라서 잠깐만 투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결정 가중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해진 확률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 가중치를 이제 뭐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계산한 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은 뭐 투자라는 것 자체가 정량적인 부분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물론 그렇게 이제 퀀트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량적인 부분만 하시지만, 어찌됐든 알파 수익으로 가려면은 정상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정상적인 부분과 이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뭐 조금 합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뭐 점수를 매긴다든지,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상적인 부분에 결국에 뭐 기업의 대표에 대한 어떤 과거의 행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회계에서 보자면 뭐 회계 처리를 어떻게 뭐 조금 보수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업의 성향이죠.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어떻게 과거에 의사결정을 내렸었는지 그런 부분도 이렇게 뭐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워낙에 이제 사실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복잡계이기 때문에 복잡계에서 확률이라는 것을 계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친 것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또 뭐 투자라는 자체가 일단 운이 작용하는 요소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빠뜨린 얘기가 있는데, 운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투자책을 고르시면서 혹시나 운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책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결국에 운이라는 것은 복잡계를 얘기하는 거고, 복잡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거기서부터 안전마진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운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실력이야, 나는 뭐 실력으로 내가 이뤄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신뢰성은 조금 제고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돈의 심리학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얘기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운에 대한 그 영향을 작게 얘기하고, 작게 얘기하고, 실패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 운 때문에 그냥 운이 안 좋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렇게 이제 설명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어떤 결과가 나옴에 있어서 과정에서 운이 얼마나 작용했는지 사실은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투자책은 조금 이제 제고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읽었던 책 중에 모든 책에서 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언급이 돼 있었거든요. 뭐 생각이라는 생각도 그렇고, 이 책에서 이제 이 책을 또 읽다 보니까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 완전 이 책에서 나온 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나온 개념을 조금 더 디벨롭 해가지고 나온 내용이었었는데, 네, 어찌됐든 운이라는 요소가 투자에서 조금 영향을 미치는 프로포션이 크고 포션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운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실력만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자신에 대해서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동투씨. 예. 예, 오늘 발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동영상을 아니, 이제, 성민이 때도 그러니까. 좋았지만, 그러니까 시리즈로 해서 올리는 게. 야, 진짜 지난번 거 녹화 안 하는 게 진짜. 예.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게 남겨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전망이론에서 다 갈라져서 나오는 것 같다고 적고 있고요. 아무래도 얼마나 추가 수익을 내는데 그 이익을 잘라 먹거나 아니면 손실을 할 때 손실 회피를 하느라고 그런 부분을 손실 이익의 가치를 좀 더 높게 잡는 부분이, 그런 게 좀 우리가 투자자로서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매몰 비용 관련해서도 제가 좀 주목을 좀 했었는데, 좀 너무 투자 기간이 이게 오래되고 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매몰돼서 내가 이게 들고 있는 시간이 얼만데 이걸 지금 팔아서 손해를 확정하느냐, 이런 거 부분에서도 저도 좀 예전에 그랬던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반성을 하는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스터디 같은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3일 이 부분을 저희 바꾸는 두 가지 페이지가 약 593페이지 그쪽 부분에서 내용을, 이게 돈의 심리학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실제로 물건을 취득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부분은 이제 오래 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스터디를 하면서 사회적 교류를 하면서
그 만남을 지속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복감을 좀 더 그 키울 수 있고 계속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계속 했던 게 너무 행복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참. 아, 왜 이렇게 아쉽냐? 이게 항상 이렇게 굉장히 더 많이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사실 우리끼리 하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준비도 많이 해왔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다른 책들로 다 토론을 많이 해와서 우리끼리 공감대는 많이 있어요. 근데, 책이 주는 그런 여운들을 투자자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진짜 행복하게 만든 투자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벌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경제적인 자유가 뭐 20억이다, 30억이다, 그 돈을 벌더라도, 책을 읽은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 그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게 자본을 획득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100억짜리 부자하고 200억짜리 부자하고 뭐 2배 행복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밥 먹는 거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행복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의 틀을 넓히고 또 이해하지 못했던 걸 이해하고 또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좀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삶들을 살아가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때 이 책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는 여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또 계속 우리 살아가면서 책을 읽고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인연을 또 인연을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